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미래를 보는 창 JTB J입니다. 저번 방송을 통해서 금융위기 전조현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방송에 나갔을 때가 0.27%였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줄어들어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 0.25%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한데요. 이 정도 속도라면 올해 안으로 충분히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현실화된다면 정말 큰일일 텐데요. 일단 계속 그 흐름을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이제 2008년의 금융위기가 앞으로 오는 금융위기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금융생태계와 그리고 그 이후의 금융생태계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이해를 해야겠죠. 세세하게 비교하자면 10개도 모자랄 정도의 많은 지표를 봐야 하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들만 선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다음 표를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이제 미국 본원 통화량을 이제 표시한 선 차트인데요. 1900년 초부터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을 잡고 달러가 본격적으로 기축통화로 쓰이기 시작한 때부터 통화량을 이제 표기한 차트거든요. 일단 1970년 초까지는 완만하게 증가를 하다가 그 이후부터 이제 점점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본원 통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많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은 이렇고요. 여기서 참고 설명을 드리자면 1970년까지 그 달러 통화량이 완만하게 늘어난 이유는 이 시기는 이제 달러의 근본이제 시대였기 때문인데요. 이제 달러라는 화폐는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은행에 가서 달러에 표기된 금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금의 담보를 가진 지폐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었던 화폐였거든요. 그래서 달러 자체로서 금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받은 화폐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그 달러를 추가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큼의 금을 확보를 해야만 추가 발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광의 채굴량에 따라서 이제 화폐 발행량이 결정이 되는데 매우 완만하게 통화량이 이제 늘었던 시대였죠. 덕분에 이 시기에는 물가도 안정된 시기였고 환율 역시 지금 같은 변동 환율제가 아니고 고정 환율제로 도입이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1971년 그 유명한 사건 있죠. 닉슨 쇼크. 닉슨 쇼크로 인해서 이제 달러는 더 이상 금과 교환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불안지폐의 그 달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달러에 대한 그 신뢰가 깨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급속도로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1974년에 오펙이라는 이제 그 석유 산유 국가들의 단체죠. 거기서 모든 석유 결제를 달러로 결제하기로 이제 합의를 하면서 다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불안지폐의 달러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이 됩니다. 그게 현존하는 지금 우리 그 달러 체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결국 이 불안지폐 시스템에서 첫 번째 이제 금융위기를 겪은 게 2008년이었고요. 그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를 보면 본원 통화량이 약 8천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후 양적 완화를 이제 3번을 진행을 하죠.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 결과로 무려 그 달러의 본원 통화량의
약 4배수가 증가하게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솔직히 좀 엄청난 증가 수치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경기 침체에서는 이런 양적 완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2008년 때 이제 손대지 말아야 할 매직을 부린 거죠. 연준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08년과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약 4배수가 늘어난 통화량을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찍어냈던 그 달러를 회수하지를 못했어요. 전혀 회수하지를 못했고, 이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금융위기가 올 경우 우리는 정말로 많은 양의 기존과는 다른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달러를 찍어내야만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지금 현재 2008년의 금융위기가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생태계에 살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그 달러 인덱스를 이제 볼 텐데요. 네,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그 본격적으로 불안지폐 기축통화로서의 그 달러가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그 달러의 고유 가치를 표기한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이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어요. 전반적인 추세는 하락 추세고요. 돈을 당연히 이제 찍어낼수록 이 값은 계속 내려가겠죠. 그래서 불안지폐라는 건 사실상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0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지폐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통화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2008년에 시장의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화폐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금융위기가 이제 추가로 다시 오게 될 경우에는 정말로 더 엄청난 양의 그 화폐를 찍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당연히 달러 인덱스도 크게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 정말로 우리가 현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그 위기를 눈으로 좀 보게 되는 그런 현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곧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2008년의 금융위기로 이제 벗어나기 위해 취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부메랑이 돼서요, 더 거대한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이 상태에서 다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난다는 가정하에 화폐를 찍어내려면 얼마나 찍어야 될까요? 일단 현재 약 4조 달러가 좀 못 되니까 최소한 기존에 찍어냈던 그 화폐량을 이제 감안을 한다면 아무리 못해도 16조 달러는 찍어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 기간에 파생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파생상품에 대한 그 부채는 정비례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금융위기가 올 경우 찍어내야 되는 그 달러는 16조가 아니고 20조 달러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상해 가세요. 20조 달러. 현재보다 5배수 이상이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는 건데, 수치적으로 따지면 엄청나죠. 그냥 4배수, 5배수가 아니라 20조 달러 이상이라면 솔직히 말하는데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어요. 우리는 사실상 그 인플레이션의 그 끝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융위기를 맞이해서 돈을 찍어내서 막을 경우 우리는 그걸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기 어려워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아마 부를 겁니다. 역사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시대는 결국엔 모두 다 대재앙으로 이어졌거든요. 100년 전에 있었던 뭐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그랬고요. 그리고 최근 사건으로는 베네수엘라가 있죠. 근데 이번에 발생하게 되면 이건 기존과 다르게 기축통화에서 발생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건 모든 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환율 시장부터 해서. 그리고 현재는 그 예전과는 다르게 대부분 나라가 금융이 개방이 됐고 되게 글로벌화 돼 있잖아요. 어디 한 곳에서 영향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면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점점점 퍼지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 정책을 쓸 경우에는 당연히 전 세계가 아마 요동치게 될 겁니다. 이건 아마 유례없는 일이 될 거고요. 통상적으로 기축통화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이나 이머징 마켓의 화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떨어져요. 1.5배, 2배 이상으로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재앙이 무엇인지 좀 표로 알아볼게요. 이 차트는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기부터 금값과 은값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차트거든요. 일단 1919년부터 1923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초기 4년 동안에 금값이랑 은값이 100배가 올랐어요. 그만큼 화폐 가치의 속도가 엄청났다는 뜻이죠. 그리고 결국엔 5천억 배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게 뭐 10년, 20년 걸린 게 아니에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아주 똑같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 정책을 쓰게 되면 결국엔 모두 예외 없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흐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고요. 그래서 가치가 변하지 않는 금과 은에 대해서 화폐 가치 폭락이 이제 불가피하게 되고, 따라서 모든 물건값은 이제 하락한 화폐 가치만큼 급등하게 되면서 실물 경제에도 뭐 대재앙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이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본질입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아마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지금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모두 설명해 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신문에 났던 내용인데 소녀가 쓰레기더미에서 먹을 걸 찾고 있어요. 먹을 게 너무 비싸요. 빵값이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간단한 빵 같은 경우에 1,000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10만원만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먹을 걸 살 수 있겠어요? 생필품도 마찬가지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그 물품들이 모두 다 폭등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금융위기가 온다면 연준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한 가지는 기존의 부채를 동네 가게 껌값 정도로 느낄 만큼 달러를 많이 찍어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길을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이제 포기를 하고 1차 대공황 시절처럼 금융이 그냥 붕괴되도록 냅둬서 부채를 이제 확정 손실로 받아들여서 이제 감내를 할 것인지, 이제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거대한 재앙은 뭐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부채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던 규모고요. 글로벌화된 금융 시스템을 이제 구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공황 시절처럼 뭐 미국 지역, 뭐 특정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그 피해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2008년 위기 이후 유로존 문제까지 불거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해야 할 부채 규모는 사실상 정상적인 해결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에서 몇십 년 동안 버텨왔던
네임드급 인사들이 이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장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했던 그 말들만 한번 간단히 추려봤습니다. 일단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양적 완화를 할 것이다 라고 정확히 예측했던 그레이어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상 최대 부의 파괴 시작에 우리가 접근을 하면서 세계에 안겨질 고통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탈출하지 못할 것임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그리고 지난 시절에 연준 의장을 역임했던 그린스펀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에게도 올 것이다. 그리고 채권왕으로 불리우는 빌 그로스는 이렇게 경고를 하죠. 투자자들이 시장들에서 철수하는 청산의 날이 오고 있다. 청산의 날이라는 게 부채를 뜻하거든요. 모든 부채를 청산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후자에 해당이 돼요. 금융 붕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외에도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역사상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이상을 넘는 최악의 파괴를 논한다는 공통점을 좀 발견을 했고요. 2008년 금융위기가 지진으로 비유한다면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전진이 2008년에 대한 금융위기가 다시 할게요. 그래서 2008년의 금융위기가 지진으로 비유한다면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전진, 그리고 앞으로 올 금융위기가 진정한 본진이 될 거라고 저는 좀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금융 생태계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환경이에요. 그래서 예측 모델도 없고요. 우리가 어디까지 붕괴될지는 겪어봐야만 알 수 있을 뿐이고, 확실한 건 1차 대공황 시절보다 훨씬 더한 것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방송은 오늘에 이어서 그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생태계와 그 이후의 금융생태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파편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